골수를 수치 썩지 마라. 자, 계속 읽어나갑니다. 수치에 썩지 마라. 심장에 수치가 낮으면 자 위험하다. 아직도 골수를 저하의 필요성과 스탈린의 현혹을 감싸주고픈 사람이라면 그 장점을 부르고 애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독자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당신들 말대로 콜레스테롤은 별로 나쁘지 않을지는 모르지요. 하지만 스탈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 말고도 분명 몇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염증을 막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고 혈액도 묽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러니 먹어도 해가 될 게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일부 사람은 특히 심장발작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 중년 남성에게는 실제로 스타틴계의 약물의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스타틴계의 약물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약을 복용함으로써 잃는 것이 더 많은 사람, 복용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까지 스타틴계의 약물이 마구잡이로 처방되고 있다. 둘째, 이 약이 가진 위해성은 중대하고 심각하고 다양하고 무엇보다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스타틴계 약물의 위해성과 효과를 평가하기에 앞서 콜레스테롤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자. 숱한 비난을 받아온 콜레스테롤이 인체에서 행하는 기능을 이해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시도가 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첫째,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공장이다. 콜레스테롤 등등등. 둘째, 콜레스테롤은 다운주산 합성에 사용이 된다. 지방의 소화 작용에 꼭 필요한 이런 소화제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운주산은 체외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간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 1500에서 2000mg의 콜레스테롤을 새로 만들어낸다. 그러한 달걀 7에서 10개 정도에 들어있는 양이다. 엄청나군요. 셋째, 콜레스테롤은 인체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다. 특히 뇌, 신경계, 척추, 말초, 신경 등등등등의. 넷째, 콜레스테롤은 면역계 기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콜레스테롤은 면역계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다. 비타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재래로 만들어진다. 콜레스테롤을 줄이면 비타민 D 수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 몸담고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체내의 비타민 D가 최적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비타민은 칼슘의 흡수에도 중요하죠. 2010년 생명연장재단에서는 재단 구성원 중에서 자신의 건강 혈액 검사 영양 보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자체적으로 선별하여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비타민 D 수치가 50 mg/ml 이하인 사람이 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내 비타민 D가 최적 수준으로 보다도 적으면 심장질환을 비롯해서 신체 운동의 수행 능력 부족, 골다공증, 우울증, 암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체중 감량은 어려워지며 심지어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비타민 D가 중요한 비타민 D를 통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모든 원인은 많은 사람의 비타민 D 수준이 최적 기준 이하에 머무르는 데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집 앞 슈퍼마켓에 가면서도 선크림을 듬뿍 바를 정도로 태양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 이유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타민 D 결핍과 부족 현상이 1600에서 3000만 명의 미국인이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오늘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이 영양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분자 콜레스테롤을 줄이려는 약물을 복용하는 와중에 말이다. 심혈관계 건강지표에 효과가 없는 스타틴 복용.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료선도협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치료선도협회는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처방약 치료와 관련하여 근거가 뒷받침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로 1994년 캐나다 약물치료부와
가족 업무부가 협력하여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내에 설립했다. 주관적인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기관, 제약업계를 비롯한 이해 집단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제약업계가 후원하는 정보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에 관한 근거를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치료선도협회가 스스로인 게 약물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협회는 겨울로 발행하는 정보지 48호를 통해서 이런 의문을 던졌다. 1차 예방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하면 건강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흥미로운 질문이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 1차 예방이란 심장발작이나 관상동맥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음부터 예방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심장발작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를 말한다. 치료선도협회 소속 과학자들은 스테로이드 약물에 관한 연구 가운데 앞서 설명한 프로스퍼 스코트 라 연구를 비롯해서 총 5건의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종합하면 이 5건의 연구에 참여한 전체 비연자 중에서 84%는 1차 예방, 16%는 2차 예방 대상자였다. 연구 데이터를 모두 분석한 결과 스테로이드 약물을 통해서 심혈관계 건강지표, 즉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총 1.4% 감소했다. 잘못 읽은 게 아니다. 이 약물은 예방되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 질환, 심장발작과 뇌졸중이 1.5%도 감소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치는 1차 예방 환자가 대부분인 71명의 환자가 3에서 5년간 약물 치료를 받을 때 발병을 한 건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다. 다음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가 스테로이드 약물을 치료받겠다고 나설는지 궁금하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값비싼 약물이 있는데 3년에서 5년 동안 복용하면 심혈관계 발생률이 1.4% 줄일 수 있습니다. 복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치료선도협회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환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 주목하자.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는 환자라는 용어 대신에 더 정확한 용어를 써야 옳다. 바로 남성이다. 여성이 1차 예방 수준에서 얻는 이점에 관한 근거에 대해 연구진은 전체 분석 대상자의 28%가 여성이었으며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로 관상동맥 관련 증상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1차 예방 연구에서 나타난 관상동맥 증상에 대한 효과는 남성에게 국한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효과라는 것이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고작 1.4% 감소시키라는 것이라니 갈수록 태산이다. 참 갈수록 태산이네요. 참 이런 부분이네요. 분석 결과 스테로이드 약물은 여성의 경우에 전 연령대, 남성의 경우는 69세 이상의 사람에게 1차 예방 목적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30세에서 69세 사이의 고위험군 남성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50명의 환자가 5년간 약물 치료를 받으면 질병 한 건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환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본 연구진의 경험상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 많은 남성들이 스테로이드 치료를 택하지 않는다. 특히 생활방식 변화가 심혈관계 질환과 전반적인 건강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면 더더욱 약물 치료를 원치 않는다. 참 정직하면은 약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면 누가 섭취를 하겠어요. 관상동맥 질환 위험군 환자에게 복용을 권장. 미국의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의 지침대로라면 앞으로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할 것이고 그 장기적인 부작용은 다양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치료 목적은 식생활이나 생활방식을 바꾸면 약을 사용한 것과 달리 부작용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방심장학에서는 이와 같은 예방 방안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용한 치료가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들에게조차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을 크게 줄이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관상동맥 질환의 주된 위험인자가 염증이라고 밝히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는 만큼
국가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조직이 발표하는 콜레스테롤 관련 권고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바라건대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라는 사실에도 이목이 집중되었으면 한다. 의사는 환자의 치료 방안을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환자를 위해서, 환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간성동맥질환 위험군에 속한 환자, 특히 염증 반응에 대한 지표가 좋지 않은 환자는 스타딘계 약물이 현 시점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약효가 강력하면서도 부작용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약을 장기간 과용해야 할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꼭 알아두자. 이것만은 스타딘계 약물의 효능은 과장되었다. 스타딘 약물은 심장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과 또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근육 등 세액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 뇌가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 스타딘은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면역 약물에서 스타딘 약물이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스타딘 약물이 암과 당뇨병 발생의 위험증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UC 샌디에이고 의대 연구진이 실시한 연구에서 의사 대다수가 스타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듣고도 묵살하며 매도가치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노인과 여성에게는 스타딘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어린이에게는 절대 처방해서는 안 된다. 스타딘 약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은 간성동맥질환 진단을 받은 중년 남성에 국한된다. 자, 이렇게 되네요. 7장에서 심장도 영양보충제가 필요하다. 영양보충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사에게 영양보충제에 대해서 문의하면 아마도 이 말부터 듣게 될 것이다. 효과가 있다고 충분히 입증 결과가 없습니다. 필자들 역시 따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동료들에게 영양학을 주제로 꺼내면 그런 말을 듣는다. 미국 국립보건원 온라인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비타민이나 약초 이름을 생각나는 데를 입력해서 검색해보면 수백 건 혹은 수천 건의 인용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연구가 부족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상업적인 어떤 것들이 말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미묘한 방법도 동원되지만 꽤나 직접적인 방법도 있다. 무료 점심 식사, 학술 토론회, 사립이 자문이나 강연 계약, 또 휴가 제공과 함께 제약회사 영업 사원들은 진료소를 찾아 자사 제품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된 최신 연구 결과를 내밀고 무료 샘플 필기구 업체명이 인쇄된 처방전 서식까지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작용하여 의사가 진료할 때 가장 먼저 약학적인 방식을 채택하게끔 만든다. 자, 이런 것들. 물론 대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가 치료나 처방에 하는 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실상은 그 말과 전혀 딴판이다. 두 번째 문제는 비타민에 관한 연구 결과 대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이런 것들 영양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인 예방적인 면에서 해야 되지만 이번 장에서 언급할 영양보충제 관련해서 일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것도 있다. 필자들은 처방약을 다 갖다 버리고 아무 비타민을 사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는 당연한 듯이 처방되는 여러 가지 의약품보다 비타민 항산화 성분, 오메가3를 비롯한 음식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 성분이 심장 건강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Q10 등 마그네슘, 이렇게 베타 차든지 같은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산화작용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같이 먹어주는 것이 자 콜큐된 심장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다. 심장 에너지 코엔자임 Q10은 비타민과 유사한 물질로 몸 전체에서 발견되며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작용 방식은 이렇다. 인체는 아데노신 3인산 줄여서 ATP라고 불리는 분자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ATP의 별명이 에너지 분자인 것도 이 때문이다. 자동차로 우리가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ATP도 세포대사, 근육운동, 탱고추기 등 무엇이든지 인체가 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이다. 인체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전자 음전하를 띠는 원자의 구성요소를 떼어내어 ATP로 만든 다음에 전자를 다시 전자 수용체인 산소에 보낸다. 코인자용 교태는 전자를 옮기는 운반체 중의 하나이고 세포가 산소를 이용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우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즉 코인자용 교태는 에너지 분자인 ATP의 생산량을 늘리는 작용을 하며 인체에 매우 유익하다.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이 점화 플러그 없이는 작동할 수 없듯이 인체도 코인자용 교태는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코인자용 교태는 세포의 에너지 ATP 생산을 지시하는 총사령관인 미토콘드리아의 핵심 요소다. 인체에서 코인자용 교태의 농도가 가장 높은 두 기관 중에 한 것이 심장인 사실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심장은 잠을 자는 법도 없고 휴가를 떠나는 일도 없다. 매일 10만 번 이상 뛰는 심장은 체내에서 가장 활발한 대사가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따라서 코인자용 교태의 에너지 생산에 크게 의존한다. 교텐 결핍은 칼슘 결핍이 뼈 건강에 끼치는 영향만큼이나 심장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코큐텐 이렇게 중요한 성분이다 라는 거죠. 스타딘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만 코인자용 교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자들은 모든 사람, 특히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모두에게 코인자용 교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1974년부터 코인자용 교텐을 우리혈성 신부전의 처방약으로 승인했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부터 심장 건강에 코인자용 교텐이 미치는 효과가 널리 알려졌다. 1985년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뉴욕 심장협회가 밝힌 진단 기준에 따라서 제3기 혹은 제4기 심근병증으로 분류된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코인자용 교텐과 위약을 제공했다. 제3기 환자는 질병 증상으로 인해서 아주 제한된 활동만 할 수 있으며 가만히 있거나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수준에서만 편안함을 느낀다. 제4기 환자는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휴식 중에도 증상을 느끼므로 대부분 침대에서 일어나 활동하지 못한다. 상태가 이례적으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코인자용 교텐 치료는 해당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코인자용 교텐이 복용하는 심근병증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장기 치료법이다. 연구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코인자용 교텐은 혈압을 낮추는 기능도 한다. 메타 분석을 실시한 최근 결과를 보면 코인자용 교텐을 보충한 환자들은 대조군 피험자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혈압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를 통해서 심장질환의 중증도와 코인자용 교텐 결핍 수준에도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으며 이 역시 당연한 결과로 생각이 된다. 앞서 산화적인 손상이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설명한 것을 떠올려보자. 콜레스테롤은 산화되지 않는 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도 기억하라. 산화된 콜레스테롤, 구체적으로는 산화된 B형 LDL 콜레스테롤만이 문제를 일으킨다. B형 LDL 문제는 세포 벽에 달라붙어서 염증 반응을 시작하거나 더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갑자기 왜 꺼냈을까? 코인자용 교텐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적인 손상을 막으므로 콜레스테롤이 애당초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한다. 의약품으로 LDL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보다는 애초에 LDL이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편이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이 아닌가? 코인자용 교텐과 비타민 E는 아주 밀접한 거의 공생에 가까운 관계가 있다. 쥐에게 비타민 E를 보충하자 혈중 코인자용 교텐 농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개코원성의 경우에 코인자용 교텐을 보충하자 비타민 E의 항염증 효과가 증가했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코인자용 교텐과 비타민 E를 함께 공급하자 염증 반응의 인체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이 감소했다. 필자들은 매일 코인자용 교텐을 보충 섭취하면서 토코페롤과 고농도 감마 비타민 E가 혼합된 형태로 비타민 E를 200 IU 정도가 추가 섭취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D-리보스, 몸의 에너지 구성원, 탄소 원자 5개를 갖는 단당, 즉 5탄당인 D-리보스는 인체 모든 활동에 힘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자 ATP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다. D-리보스가 없으면
ATP도 존재할 수 없고 ATP가 없으면 에너지가 존재할 수 없다. 체내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아서 보충해야 할 성분 중의 하나인 카르니틴과 코엔자임 Q10은 모두 인체의 ATP 생산 과정이 수월하게 돌아가도록 돕는다.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이 두 성분이 꼬마 요정처럼 ATP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생산 공장으로 나르고 그 결과 ATP가 효율적으로 생산된다. 코엔자임 Q10과 L-카르니틴은 공장에서 건축 재질을 실어다가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는 트럭과 같다. 반면에 D리버스는 그 건축 자재 중 하나이다. D리버스가 부족하면 ATP도 감소하고 ATP가 감소하면 특히 심장에서 부족하면 굉장히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 D리버스는 인체 모든 세포에서 합성되지만 합성 속도가 매우 느리며 각 조직마다 만들어지는 양도 제각각이다. 간, 부신, 피질, 지방 조직과 같은 조직에서는 지방산과 스테로이드 합성이 필요한 화학물질이 생산된 후 호르몬 생산에 사용되므로 D리버스도 다량 생산된다. 그러나 각 생체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D리버스는 만들어진 바로 그 조직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심장 필요로 하는 다른 조직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다. 심장을 비롯해서 골격근과 뇌는 D리버스를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만들 수 있다. D리버스를 보관해둘 저축 통장은 없다. D리버스와 심장 기능의 관계는 독일 메넨대학교 생리학자 하인제 게르트가 진머가 처음 발견했다. 1973년에 진머는 심장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후혈이 발생하기 이전에 혹은 그 직후에 D리버스를 공급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5년 뒤 진머는 심박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약물로 심장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리버스에 해당하는 약물과 함께 공급하면 이 문제가 대폭 줄어든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에너지 회복과 이완기의 정상적인 심장 기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리버스. 그래서 D리버스를 투여해서 이렇게 리버스가 심부전 심장 수술 후에 회복, 스트레스가 쌓인 골격근의 에너지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D리버스 심각한 관상동맥 질환 개선. 시나트라 박사의 환자였던 루이스는 심각한 관상동맥 질환으로 병원을 찾아왔다. 주요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치료를 받았지만 스텐트로 확장시키기 어려운 얇은 혈관은 우회수를 실시할 수 없어서 계속 막혀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 루이스의 병명은 난치성 협심증으로 방 안을 걷는 정도의 일상적인 활동만 해도 흉부 통증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통증을 느꼈다. 이러한 심장 상태에서 루이스는 수많은 심장병 전문의를 찾아다녔고 각종 심장병 약을 처방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루이스가 진료소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의 혈중 여선 농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TP 대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다. 루이스는 L-카르니틴과 코엔자임 Q10을 이미 복용 중이었지만 복용량은 상태가 유지될 만한 수준이었다. D리버스를 측정형 복용하는 증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된다. D리버스의 장점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 의사 중에서 우대생 시절 들은 생화학 수업 외에 D리버스에 대한 정보를 들어본 사람이 드물다. D리버스 참고할 섭취량은 다음과 같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대해서 심부전 허혈성 그리고 진행성 심부전 등등의 심장의 D리버스 섭취와 관련하여 보고된 부작용은 최고 수준이고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며 함께 복용하면 위해 반응이 발생하는 약이나 영양적인 상호작용이 알려진 사항 역시 없다. D리버스의 독성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용법대로 복용하면 100% 안전하다. D리버스 복용 시 금기사항은 알려진 내용이 없지만 필자들은 임산부와 모유 소유 중인 여성, 영유아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복용하지 않은 편이 좋다고 권고한다.
할리보스, L-카르니틴, 심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L-카르니틴은 교통선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L-카르니틴은 지방산을 싣고 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를 이동해서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하는 셔틀버스 역할을 한다. 심장은 필요한 에너지의 60%를 지방에서 얻는데 심장 근육 세포의 지방산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L-카르니틴이 반드시 충분하게 존재해야 한다. L-카르니틴 보충 섭취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각종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심장발작을 겪은 후에 L-카르니틴을 보충 섭취한 사람의 경우 사망률이 대조군보다도 훨씬 더 낮아졌는데 L-카르니틴 복용 그룹의 사망률은 1.2%, 대조군의 사망률은 12.5%였다. 위약 대조군이 포함된 무작위 연구에서는 심부전 환자 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L-카르니틴을 2g씩 제공하고 다른 쪽에서는 위약을 제공했다. 그 결과 3년 후에 생존율이 L-카르니틴 복용 그룹에서 현저히 더 높게 나타났다. L-카르니틴은 협심증 환자가 흉부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을 만큼 상태를 개선시킨다. 한 연구에서 L-카르니틴을 경구 섭취하자 간헐성 절뚝거림 즉 산소 공급량이 줄면서 다리 근육에 극심한 경련을 느껴지는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다리에 멀쩡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행거리가 L-카르니틴 보충 섭취 후에 98m까지 늘어났다. 위약을 복용한 사람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더 긴 거리다. 그래도 L-카르니틴의 효과를 확신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성분이 심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항산화. L-카르니틴, 과인적인 큐틴과 완벽한 조합이다. 시나트라 박사가 담당하는 환자의 85%는 우려성 심부전을 앓고 있는데 과인적인 큐틴 덕분에 증세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는 과인적인 큐틴을 보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사후모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채 살아가는 나머지 15%의 환자들이 늘 염려스러웠다. 이렇게 해서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ATP, 시나트라 박사가 말하는 소위 끝내주는 4인조 보충 성분 중에서 마지막 주인공을 소화한다. 마그네슘, 위대한 긴장 완화제. 로버트 애킨스 박사는 마그네슘을 천년 칼슘 통로 차단제로 칭했는데 100% 맞는 말이다. 지금부터 몇 단락 읽고 나면 여러분은 세포 내부로 칼슘이 들어가는 통로를 막는 마그네슘의 역할이 어째서 심장 건강에 그토록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를 통해서 심장 내 칼슘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칼슘 공급과 심혈관계 질환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15건을 메타 분석한 결과도 발표되었다. 연구진은 칼슘을 보충 섭취하자 중간 수준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결론냈다. 이어서 연구진은 칼슘 보충으로 골다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연구는 이와 목적이 좀 다른데 이 책과는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스타딘계 약물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고 관성동맥에서 칼슘이 축적되는 속도를 늦춘다는 전제로 시작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지면 관성동맥의 칼슘 축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연구 과정은 이렇다. 연구 시작 시점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49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성동맥의 칼슘 변화를 측정했다. 측정은 전자선 당청 촬영으로 실시됐다. 환자들은 최초 측정을 끝낸 직후부터 스타딘계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평균 3.2년간 지속적으로 복용했다. 복용기간 중에도 콜레스테롤 농도를 측정하고 칼슘 측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심장발작이 발생하지 않은 454명의 환자는 혈중 칼슘 농도가 매년 평균의 약 17% 상승했다. 관성동맥이 석회화는 오래전부터 심장질환의 중대한 위험자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의학계는 콜레스테롤에만 집요할 만큼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칼슘과의 연관성을 파악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플로리다의 심장 저서 유명해진 의학 박사 아서 에거스틴은 동맥의 석회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잠수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했다. 방식을 바로 에거스틴 점수
연구를 통해서 에거스턴 점수가 400 이상인 사람은 관성동맥의 문제, 즉 심근경색을 비롯해서 우회술, 혈관 형성술 등 관성동맥 치료를 실시해야 할 위험이 높다고 알려졌다. 뼈에 있는 칼슘은 아주 유익하다. 하지만 동맥에 있는 칼슘은 별로 좋지 않다. 마그네슘은 어떨까? 마그네슘과 칼슘은 서로 흥미로운 공생관계에 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세포 내 칼슘이 증가한다. 마그네슘은 혈소판 응집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므로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슘 통로 저하단제는 혈관벽을 이루고 있는 근육세포에 영향을 주어 혈관을 넓히고 이완시키는데 마그네슘이 바로 이 기능을 한다. 그것도 아주 멋들어지게 해낸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장이 혈액을 훨씬 더 수월하게 뿜어내도록 돕는다. 역학조사나 임상시험 대본에서 마그네슘을 과량 섭취하면 혈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마그네슘 섭취량과 혈압이 서로 반비례 관련 확인되었다.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할수록 혈압은 더 낮아진다.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을 이완제로 생각하면 된다. 이완제 이렇게 해서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물질이 설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제 앞에서 마그네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혈당 관리다.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몇몇 연구에서 마그네슘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어졌다. 마그네슘 부족과 인슐린 저항성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 마그네슘. 그렇군요. 마그네슘은 인체에서도 벌어지는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적 과정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은 효소 반응으로 여전히 이렇다. 심장을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마그네슘을 보충 섭취해야 한다.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돕고 혈관 내벽을 이완시킨다. 게다가 식생활에 관한 조사 대부분에서 미국인의 마그네슘 섭취량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들은 마그네슘을 하루 최소 400mg을 섭취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단 신우전 환자는 마그네슘 보충 섭취를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네요.